프롤로그 신비와 이성 사이의 세계. 17세기 유럽의 하늘은 여전히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은 천사들의 춤이었고, 천둥은 신의 노여움이었으며, 질병은 악마의 저주였죠. 연금술사들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고, 의사들은 사열과 기도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자연은 측정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었고, 그 안에서 법칙을 찾으려는 시도는 종종 위험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대에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현상이 신의 변덕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추측 대신 실험을, 신비 대신 측정을 선택했죠. 그 선구자 중 한 명이 바로 로베르트 보일이었습니다. 보일은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자 철학자였고 귀족이자 자선가였으며 무엇보다 자연의 언어를 해독하려 했던 번역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하나의 법칙이나 발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1장. 혼돈의 시대에 태어난 귀족 과학자. 1627년 1월 25일 아일랜드 리스모어 성에서 로베르트 보일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리처드 보일 백작의 14자녀 중 7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보일은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건너와 막대한 재산을 모은 자수성가형 인물이었고 당대 아일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로 불렸죠. 이 부유함은 로베르트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돈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고 권력을 위해 정치에 매달릴 이유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평생을 순수한 지적 탐구에 바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죠. 보일은 이 특권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과학 실험과 사회 기여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8살에 보일은 잉글랜드의 이튼 칼리지로 보내졌고 11살에는 동생 프랜시스와 함께 프랑스와 스위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네바에서 그는 고전 언어와 철학, 신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1641년 이탈리아 여행 중 찾아왔습니다. 플로렌스에서 보일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낙하 실험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뒤엎었으며 지동설을 옹호하다 종교 재판을 받았던 그 위대한 과학자. 보일은 갈릴레이의 저서들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에서 갈릴레이가 보여준 실험적 사고방식은 젊은 보일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동시에 보일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기관을 접했습니다. 베이컨은 진정한 지식은 연역적 추론이 아니라 귀납적 관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죠. 자연에 질문하려면 자연을 실험해야 한다는 베이컨의 메시지는 보일의 평생 신조가 되었습니다. 1644년 보일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고 종교 갈등이 격화되며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보일은 정치적 혼란에서 거리를 두고 도시주의 스톨브리지 장원으로 은둔했습니다. 이 시기는 보일에게 지적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독서와 사색, 그리고 작은 규모의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화학, 의학, 신학 서적들을 섭렵하며 자신만의 철학적 토대를 쌓아갔죠. 특히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우주가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하며 물질의 운동은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일은 데카르트와 달리 순수한 사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론이 실험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신념은 그를 진정한 실험 과학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장 실험실의 탄생과 공기 펌프의 혁명. 1654년 보일은 옥스퍼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당시 옥스퍼드에는 보이지 않는 대학이라 불리는 지식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식 학회는 아니었지만 자연철학과 실험과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었죠. 존 윌킨스, 크리스토퍼 렌, 로버트 훅 같은 젊은 천재들이 이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보일은 곧 이 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옥스퍼드에 본격적인 실험실을 세웠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책상 앞에서 사색하거나 토론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보일은 손으로 만지고 측정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보일은 운명적인 조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로버트 훅이었죠. 훅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놀라운 기계 제작 능력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보일은 훅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조수로 고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낳았습니다. 보일이 이론적 질문을 던지면 훅이 그것을 실험으로 구현할 정밀한 장치를 만들었죠. 그들의 가장 위대한 공동작품은 바로 공기 펌프였습니다. 1650년대 후반 유럽 과학계는 진공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말했고 이 믿음은 2000년 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오토 폰 게리케가 1654년 마그데부르크 방구 실험으로 진공의 존재를 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보일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진공이 정말 존재할까? 공기는 무게를 가진 물질일까? 아니면 단순히 빈 공간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보일과 훅은 개선된 공기 펌프를 제작했습니다. 이 장치는 유리 용기 안의 공기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보일은 이 펌프로 수십 가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진공 속에서 촛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고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새가 질식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들은 공기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물질이며 생명과 연소, 소리 전달에 필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일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정성적 관찰이 아니라 정량적 측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유자형 유리관을 이용한 정교한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한쪽 끝을 막은 유자관에 수은을 부어 공기를 가두고 반대편에 더 많은 수은을 부어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보일은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압력이 3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1이 되었죠. 이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는 1662년 이 발견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는 압력에 반비례하여 부피가 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일의 법칙이라 부르는 원리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PV=K입니다. 이 단순한 관계식은 기체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고 연력학과 화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보일의 법칙의 진정한 혁명성은 단순히 하나의 자연현상을 설명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수학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그리고 정밀한 측정과 실험을 통해 그 언어를 해독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3장 회의적 화학자, 연금술의 신화를 깨다. 1661년 보일은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회의적인 화학자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화학계에 던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17세기 화학은 여전히
연금술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모든 물질이 수은, 황, 염이라는 세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모든 것이 불, 공기, 물, 흙이라는 네 원소의 조합이라고 주장했죠. 보일은 이 두 이론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그는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질문했습니다. 만약 나무를 태우면 재, 연기, 불꽃이 나온다. 그렇다면 원래 나무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던 걸까? 아니면 열에 의해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된 것일까? 보일은 물질이 임의로 정해진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물질이 더 작은 입자들의 배열과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자론적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물질의 성질은 이 입자들의 크기, 모양, 배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보일의 입자론은 당시로서는 증명 불가능한 가설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도 원자나 분자를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화학을 신비주의에서 해방시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보일은 화학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반응 전후 물질의 무게를 정밀하게 측정했고 기체가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지시약을 사용했고 보일이 발명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오늘날까지 사용됩니다. 결정화와 증류 같은 분리 기법을 체계화했습니다. 물론 보일은 완전히 연금술과 결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까지 금속 변환의 가능성을 믿었고 은밀한 연금술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개적인 저작들은 화학을 근대 과학으로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장 실험 철학의 수호자 1660년 영국은 왕정복고를 맞이했습니다.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며 정치적 안정이 찾아왔고 이는 과학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해 보일과 그의 동료들은 자연 지식 증진을 위한 런던 왕립학회, 즉 로열 소사이어티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과학 학회였습니다. 로열 소사이어티의 모토는 어떤 권위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였습니다. 이 모토는 보일의 철학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진리는 권위자의 주장이 아니라 실험과 관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보일은 로열 소사이어티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는 평의원을 역임했고 회장직은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학회의 실험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모임에서 그는 새로운 실험을 시연하고 결과를 토론하며 다른 학자들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보일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의 깊은 신앙입니다. 그는 평생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과학 연구와 종교적 헌신 사이에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보일에게 과학은 신의 창조를 연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그는 자연 철학자의 기독교적 성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신의 작품을 감탄하는 것이다. 우주의 정교함과 질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성의 설계를 보여준다. 보일은 무신론적 유물론을 경계했지만 동시에 종교적 광신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신, 마법, 근거 없는 기적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죠. 이런 태도는 당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과학이 종교와 충돌한다는 인식이 퍼지던 시기에 보일 같은 존경받는 과학자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보여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5장 보편적 자연 철학자
보일의 관심은 물리학과 화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학과 생리학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혈액과 호흡의 관계에 대한 그의 연구는 선구적이었습니다. 보일은 공기 펌프를 이용해 동물이 진공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호흡이 단순히 폐를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추측했습니다. 공기 중에 어떤 성분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 어떤 성분이 산소라는 것은 한 세기 후 라부아지에가 밝혀냅니다. 그는 또한 혈액의 색깔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정맥혈은 어둡고 동맥혈은 밝은 붉은색인데 이 차이가 공기와의 접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일은 폐에서 일어나는 공기와 혈액의 상호작용이 생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일은 측정 도구의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온도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기압계를 이용한 기상 관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고도에 따라 기압이 변한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대기의 무게와 압축성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연구는 기상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보일은 광학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프리즘을 통한 빛의 분산을 연구했고 뉴턴의 광학 연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인광 물질과 형광 물질에 대한 초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한 논쟁에도 참여했습니다. 보일은 빛을 일종의 입자 흐름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그의 전반적인 입자론적 세계관과 일치했습니다. 6장 생의 말년과 죽음. 1680년대에 접어들면서 보일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평생 허약한 체질이었던 그는 중풍과 시력 저하로 고통받았습니다. 글쓰기가 어려워지자 그는 비서들에게 구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적 활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해까지 새로운 실험을 계획하고 저작을 출간하고 젊은 과학자들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의 런던 저택은 유럽 지성인들의 순례지와도 같았습니다. 1691년 12월 31일 보일은 64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과학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뉴턴은 슬픔에 잠겼고 로열 소사이어티는 특별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보일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런던의 세인트 마틴인 더 필즈 교회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검소한 장례식은 그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화려한 기념비나 거창한 추모사가 아니라 그가 남긴 실험 기록과 저작들이 진정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보일은 평생 동안 4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전집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주요 저작들을 살펴보면 공기의 탄성에 관한 물리, 역학적 신실험들, 공기 펌프 실험과 보일의 법칙, 회의적인 화학자, 근대 화학의 기초, 색채에 관한 실험과 고찰, 광학 연구, 추위의 역사, 온도와 냉각에 대한 연구, 자연 철학자의 기독교적 성찰, 과학과 신앙의 조화. 이 저작들은 단순한 실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과학적 사고방식의 선언이었고 후세대 과학자들을 위한 방법론적 안내서였으며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었습니다. 7장 보일 이후의 세계. 보일이 뿌린 씨앗은 18세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보일의 입자론과 정량적 방법론을 계승하여 근대 화학을 완성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연소와 산소의 관계를 밝히고 화학 원소의 개념을 정립하며 화학 명명법을 체계화했습니다. 라부아지에의 화학 원론은
보일의 회의적인 화학자로부터 이어지는 화학혁명의 정점이었습니다. 보일이 무너뜨린 연금술의 자리에 라부아지에가 근대 화학의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18세기 기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자크 샤를은 온도와 기체, 부피의 관계를 발견했고 조셉 루이 게일 이삭은 기체 반응의 부피 관계를 밝혔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이 법칙들은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통합됩니다. 이 방정식은 보일의 법칙을 포함하며 연력학과 통계역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보일이 유자관으로 시작한 연구가 우주의 별 내부부터 생명체의 세포까지 설명하는 보편 법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보일이 개척한 실험과학 방법론은 18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치며 과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학의 실험실이 설립되었고 과학 교육에서 실습이 필수가 되었으며 과학학술지가 발전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로열 소사이어티를 모델로 각국의 과학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습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 등이 차례로 생겨났고 이들은 과학 발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보일의 기체 법칙은 산업혁명에도 기여했습니다. 증기기관의 설계와 개선에 기체의 압력 부피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19세기 화학공업의 발전, 비료, 염료, 폭약, 의약품 생산, 역시 보일이 시작한 정량적 화학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보일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자연을 탐구했지만 그의 발견들은 결국 인류의 물질적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고전적 사례입니다. 에필로그, 측정할 수 있는 신비. 보일의 무덤에는 이런 묘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평화의 아버지, 지식의 친구.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보일은 자연과 평화롭게 대화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했으며 후학을 격려하고 지원했으며 진리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보일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의 구조를 보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우주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보일이 정립한 원칙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관찰하라, 측정하라, 실험하라, 기록하라, 공유하라, 재현하라. 이것이 보일의 유산입니다. 단순한 법칙이나 발견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그 자체입니다. 보일은 자연이 신비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자연은 더욱 경이로워졌습니다. 공기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무게와 압력을 가진 실체라는 발견은 세계를 덜 신비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날씨를 확인하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병원에서 압력계로 건강을 체크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일의 유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유자관으로 측정한 공기의 법칙이 우리 일상의 기술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의 진정한 선물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는 이해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연이 수수께끼를 던진다면 우리는 인내심과 창의성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권위나 전통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가 진리의 기준이라는 원칙입니다. 17세기 어느 겨울날 런던의 실험실에서 공기 펌프 앞에 서 있던 로베르트 보일.
그는 유리관 속 수은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관계 속에 우주의 질서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PV 이꼴 K. 이 간단한 식은 단순한 기체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언어가 수학이며 그 언어는 인간이 배울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신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역 작업은 보일 이후 400년간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보일이 세상을 떠난 지 3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켜놓은 실험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실험실에서 호기심 많은 연구자들이 보일처럼 자연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일의 후예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신비를 찾는 사람들, 자연의 언어를 해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언어로 쓰인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